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2월 6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시작할 때 참 힘들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5,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었고요. 코스닥은 1,100이 무너져서 1,050선도 무너졌었는데 장마판 그래도 회복세가 꽤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코스피에서 사이드카만 세 차례 오늘까지 맞습니다. 세 차례 나왔잖아요. 정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전략을 좀 제대로 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대한 전략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머니쇼 플러스에서 확실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가보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 마감 볼까요? 한번 코스피는 5,089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1.44% 하락인데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 치고는 그래도 꽤나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오늘 장중에 1,050선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1,080까지 올라온 모습 2.49% 하락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왜 보냐면요. 외국인이 오늘 3조 3천억 원이나 팔았습니다. 이걸 한 번에 던진 게 아니고요. 장이 시작하고 나서 또 지금까지 계속 누적으로 팔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챙겨봤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오늘 좀 꼬여 있었습니다. 이 점도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매수를 하는 모습이 있었긴 했지만 자, 이제 12시 정오를 기점으로 거의 이제 매도세로 갈 뻔하다가 다시 한번 조금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은 코스닥에서 오늘 장 초반에 이어서 장 초반에는 매수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매도세가 좀 짙어졌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됐습니다. 힘든 시장 버티시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시장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3번, 3번. 뭐가 3번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사이드카입니다. 이번 주만 3번. 저도 경제방송 꽤 오래 진행을 해봤는데 사이드카가 일주일에 3번 있었다. 기이한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매도와 매수 사이드카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일단 그래서 사이드카가 3번 있었다. 변동성이 너무 심하긴 한데 다음 화면 보시면서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사이드카가 발생한 후에 상승할 확률입니다. 저기서 T+1부터 10거래일까지 상승한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것은 사이드카가 발동했을 때 많은 분들이 패닉셀, 파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걸로 봤을 때 뭐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단기적인 반등의 기회는 있다. 사이드카가 나왔을 때 너무 패닉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악재입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악재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화면에 이어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기술주. 우리가 작년만 해도 KPX를 확장하면은 이건 호재였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좀 바뀌나 봅니다. KPX 확대가 악재가 되는 걸까요? 구글 어제 1,800억 원을 지출 예고를 했는데 이게 악재로 반영이 됐고 하루가 또 지나서 아마존은 더해서 2천억 달러를 AI에 투자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이걸 지금 더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이 손바뀜 현상에 투자자들은 조금 어지러울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살펴볼까요? 자, 제가 그래도 좀 걱정하는 거는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지만 지금 D램의 공급난 상태에서 결국 미국 PC 업체들이 지금 중국 칩에 접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 걸립니다. 자, HP, 델, 에이서, 에이수스가 지금 뭐 창신 메모리라든지 양쯔 반도체 쪽에 조금 더 공급망을 달라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퀄리티는 K 반도체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어떤 하루 주가 포인트를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80만 닉스도 깨졌었군요. 79만 6천 원에 시작을 했다가 잠깐 양전해서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그래도 0.36% 낙폭을 오늘 다 줄인 상태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가 좀 더 인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편입. 어디로 뭐가 들어간 건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입.
자, 스페이스X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이제 상장을 언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스닥 100에 조기 편입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불가능한 게 IPO를 거치고 나면 한 1년이 지나야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될 수 있어서 그 이후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건데 뭔가 이제 꼼수라든지 뭔가 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머스크의 특단의 조치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승부수가 나오다 보니 다시 한번 또 오늘 우주항공주들이 움직였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스피어 오늘 상한가 가는 움직임 나왔고요. 자, 루미르와 HVM 저희 머니쇼 플러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7.57% 오늘 11.44%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우주항공만 볼 게 아니죠. 우주항공, 데이터 센터, 태양광까지 우리가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저희 방송에서 어제 하나솔루션 강조를 좀 해드렸고요. 특히나 선익 시스템이 그제 상한가에 간 게 예사롭지 않다. 증착 장비가 이제 태양광 쪽으로도 넓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주가 좋은 모습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에서 사이드카를 3번 맞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이야기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입, 자, 스페이스X와 관련된 우주항공에 대한 전략, 더 길어질지, 섹터가 더 커진 건지 전략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시죠. 한동안 뉴욕 증시와 다른 길을 가는가 싶었던 우리 증시, 결국 미국 AI 기술주들의 연이은 약세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장중 한때 5천선을 내주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또 발동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에는 검은 월요일, 오늘은 검은 금요일이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 바로 세워보면서 다음 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 최창규 본부장, 자,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밝으세요? 네? 저는 늘 밝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낙폭을 많이 축소해가지고 네. 우리 거기에 또 아니 황유현 팀장님 말씀을 좀 예견하건대 네. 황유현 팀장님께서는 오늘 조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상승장에서는 이 정도 조정은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리라 저는 짐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표정도 밝습니다. 일단 맞으세요?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떠세요? 멘트 뺏긴 기분이실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본부장님은 이제 운용을 직접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현장에서 이제 운용을 직접 하는 입장이고 손님들이랑 같이 난 좀 다르다. 좀 깊이가. 다르죠. 예. 네, 다른데 오늘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뒤에 쭉쭉 말씀드리겠지만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강한 상승장에서는 단어 하나를 빼놓으신 게 있습니다. 형용사, 파괴적인 조정. 파괴적인 네, 이런 조정. 조정은 사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사실 몇 번 겪었거든요. 네, 몇 번 겪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사실 너무 1월달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에 너무 취해 있어서 그 사실 1월 말 정도 갔을 때 좀 쏠림이 누가 봐도 좀 있긴 했었잖아요. 네. 네, 주식을 안 하던 분들까지도 심지어 평생 예금만 해오신 저희 어머니까지도 전화가 와서 저희 어머니랑 네. 비슷하시네요. 네, 지금이라도 사놓을 걸 예.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갈 때까지 갔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근데 증권사 객장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객장 분위기는 어때요? 네, 어떻게 객장 달라요? 분위기는 21년도 그때는 정말로 계좌를 개설을 많이 들어줬어요. 네, 그때는 진짜 정말로 주식 지금 으쌰으쌰 해봐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돈을 더 계속 사실 조금 더 넣는 그런 느낌이지. 새로 유입되는 네, 게 새로 아니라 유입되는 느낌은 조금 덜합니다. 이게 뭐 사실 뭐 제
표본 오차가 굉장히 작을 수 네.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제 2021년도에 그랬던 거와 지금은 조금 다른 느낌이기는 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시장 분위기 봤을 때는 저는 아직은 뭐 펀더멘탈적으로도 그렇고 네. 저는 아직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이번 주가 뭐 나올 수 있을 조정이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들이 많이 겹쳤던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하고는 요거 좀 공통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제가 조금 통계를 내봤는데 12월 22일부터 지난주까지 일주일이 이제 5거래일 정도가 평균적으로 있잖아요. 네. 상승한 날이 하락한 날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날이 쫙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5일 중에서는요. 하락이 3일이고요. 오늘 포함해서 상승이 이틀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좀 추세가 슬슬 변한다라는 걸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시점에서 현금도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현금 보유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최창규 본부장님. 예, 제가 이번 주는 저는 지점 세미나를 좀 많이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점 세미나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은 계좌 많이 개설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 기존의 계좌를 개설해 놓으셨던 분들이 비밀번호 까먹으셔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풀려고 오시는 고객님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시장이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고 거기에 따른 피로감 또는 기술적 되돌림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었던 자리다. 저는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좀 크게 본다면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저는 되돌아본다면 역시 뭐니 해도 케빈 워시발 매크로 이벤트가 우리의 리스크 요인을 자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분이 연준 의장이 되어서 금리 인하를 팍팍팍 해주면서 AI 캐펙스 사이클을 조금 더 긍정적인 매크로 환경으로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을 주니까 거기서 모든 불안감의 원인이 촉발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까지 슬쩍 다 잘 나왔습니다. 맞아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슬쩍 잘 나왔는데 굳이 우리가 캐펙스라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눈높이를 맞춰서 굉장히 하락의 이유를 찾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장은 미국이랑 좀 틀리게 아직까지는 삼전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메모리 사이클이라든지 반도체 사이클이 유효하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 아름다운 혁신적인 파괴, 아름다운 조정, 건전한 조정 이런 것들이 좀 아우러졌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유현 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오늘 이번 주를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도 될까요? 근데 몇 번 건전 조정했다가는 멘탈이 아주 갈려버릴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은 맞아요. 그래서 인정은 해야 됩니다. 매우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들은 저도 지금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매우 힘든 변동성인 하루였고, 그럼요. 네. 사실 월요일 날 만약에 손절을 했다면 화요일 날 살 수 있었을까? 네, 그거 쉽지 않았을 맞습니다. 거고. 만약에 그렇게 샀는데 손절했다가 화요일 샀는데 다시 목요일 날 또 금요일 날 이렇게 하락을 맞았다면 아마 이번 주 투자자들 아마 그 퐁당퐁당 그 사이에서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원래 전통적으로 이번 주 말부터 그러니까 명절 직전이잖아요. 명절 직전 그다음에 그 직전 그 전전주의 주 말부터는 목금부터는 사실 줄여가는 과정이 사실 맞기는 하죠. 전통적으로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워시발 불확실성, 유동성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조금 그 약간 소설을 좀 써보자면 중국에서 또 이제 그 증거금을 올렸잖아요. 금은과 관련된 증거금을 좀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은에 대한 증거금을 올리다 보니까 중국발에서 저는 좀 미국에서 돈 되는 자산을 좀 팔지 않았나. 그것들이 AI 버블과 맞물리면서 같이 좀 매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80년도에 그 헌트 형제 발로 해서 그때 은이 폭락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은 가격을 굉장히 투기적으로 올렸다가 미국 거래소 측에서 그럼 너희 증거금 더 올리겠다라고 해서 폭락이 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중국이 이번에 그랬던 거라고 봐요. 그러면 중국에서 은 투자자들은 그 증거금을 맞추기 위해서 미국에서 돈 되는 자산들을 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같이 여러 가지들이 겹쳤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매도를 부르는 그런 한 주가 왔다라고 보고요. 다음 주에 만기일도 있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도 있어요. 쉽지 않네요. 네, 근데 그 전에 이미 이 정도의 하락을 좀 맞으면 어느 정도 포지션들이 많이 청산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원래 좀 되게 거래가 한산할 거라고 봤는데 이제 다음 주면 조금 진정되고
만만하게 이제 본격적인 종목장으로 가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종목 장세 예고편을 오늘 네.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시장에서 좀 살아남은 종목들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눈에 띄었던 건 하나솔루션이었는데요. 하락장에서도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이 상황, 이게 하나솔루션 개별 종목인지 아니면 태양광 업황 개선 전체 반영되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본부장님께 먼저 네. 여쭤볼까요? 태양광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태양광이 뜨게 된 배경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일론 머스크는 전통적인 태양광을 선호하는 사업가입니다. 솔라시티라는 회사를 일찌감치 인수를 하면서 태양광 쪽에 가장 민감한 사업가가 일론 머스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주에서 태양광을 통해서 전력을 충분히 만회하겠다. 이런 것들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AI 전력난에서 가장 시급하게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전력 재원이 순서대로 말씀드린다면 태양광이 제일 빠릅니다. 그렇죠. 태양광이 제일 빠르고 그다음에 고체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할 수 있는 SOFC, 그다음에 가스터빈, 그다음에 SMR, 그다음에 원자력 이런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태양광 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ETF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태양광 전체적으로 온풍이 불었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태양광 ETF 하나를 뜯어본다면 하나솔루션 비중이 가장 높지만 그렇죠. LS 일렉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HD 현대일렉이라든지 어떻게 본다면 송배전, 변압기 만드는 회사들도 그 ETF에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홀딩스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즉 태양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종목만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태양광 전체, 태양광 산업 전체에 훈풍이 불었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종합해 보면 태양광도 그냥 우주항공 테마의 하위 하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저희가 좀 편할까요? 결국은 기폭제 역할을 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태양광이 그걸 기폭제로 말미암아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더 번지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전력에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태양광을 전반 네바다주라든지 그런 사막지대에서 태양광을 깔아서 미국의 전력 산업을 태양광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네. 다시 한번 레벨업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간밤에 블룸에너지가 이제 좋은 실적 발표했고 애프터마켓에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분위기가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윤 팀장님이 보셨을 때 오늘 하나솔루션은 진짜 시장에서 제일 아웃퍼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태양광으로 주축으로 간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여기 석유화학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석유화학도 사실 이게 바닥은 지나간다라는 네.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축이 같이 움직인다고 판단하십니까? 아직 지금은 태양광이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태양광으로만 보는 게 저는 속편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다른 화학주들도 마찬가지지만 태양광이 엮여 있는 섹터들만 사실 좀 움직였던 거고요. 올해 작년까지는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주목해야 될 인물을 사실 4명을 봤었어요. 4명. 4명. 머스크, 트럼프, 젠스낭, 그다음에 샘 올트먼. 근데 이제 사실 샘 올트먼의 영향력이 점점 떨어진 느낌이고 그쵸. 나머지 3명을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제도 사실 젠스낭이 코멘트를 했었고요. 트럼프가 이제 그 머스크가 이제 이번 주에 계속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업황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계속 뭐 있었지만 갑자기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거는 결국은 누군가가 모멘텀에 불을 확 지핀 건데 머스크가 그 코멘트를 했던 거죠. 뭐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번 주말에는 트럼프가 또 한마디 해주지 차례일 것 같아서 네. 이제 좀 증시를 안정시키는 코멘트를 한번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머스크가 지금은 하는 말들이 또 어제 또 그 팟캐스트에 나와서 했던 내용들을 보면 결국 지금 글로벌리한 테마를 이끌고 가는 섹터들을 다 하나씩 아우르거든요. 맞아요. 뭐 광물, 우주, 로봇, 자율주의 다 자율주의. 이런 것들인데 근데 반도체는 당연히 기본으로 깔려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섹터들이 지금 시장의 글로벌 테마입니다, 사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테마들 속해 있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시장이니까 지금은 사실 업황보다는 그냥 네,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한마디이지 궁금한 게 않을까. 네. 저 태양광이 좋잖아요. 네, 근데 네. 머스크가 최근에 이야기했던 게 중국 태양광 업체들하고 미팅을 했다는 이야기가 네.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미중 갈등을 생각하면은 그렇죠. 중국 태양광을 쓸까? 네. 쓰게 냅둘까라는 네.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우리나라 태양광이
에너지 보안 측면에서 미국이 우리 거 쓸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네. 되더라고요. 여기 가이드라인은 좀 어떻게 잡으십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뭐 미중 무역분이 점점 사실 중국 반도체들이 또 쓴다는 말도 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점점 뭔가 정치적인 것도 협력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중국 태양광에 대한 사실 ESS도 중국 뭐 다 철퇴한다고 했다가 네. 또 좀 잠잠해진 것처럼 태양광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을 일단 써보고 또는 써보고 우리나라 거 써보고 하다가 중국이 생각보다 너무 커졌네. 그럼 또 규제는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태양광 처음 나왔을 때만 해더라도 머스크가 이런 코멘트를 했을 때 그 테슬라 전기차 위에다가 태양광판 올리면 패널도 올려 네, 솔라 패널 올려버리면 그러면 주행하면서 충전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게 한 2011년, 12년 정도 나왔던 투자 아이디어였거든요. 그 실제로 사용화 되지. 근데 아직은 이제 효율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뭐 이런 부분들이 맞아요. 나오는 건데 사실 아직은 먼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유동성의 힘이 뭐냐면 저는 멀티플을 땡겨온다는 맞아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어서 이 주식을 산다라기보다 유동성들이 뭘 살까 고민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것들을 땡겨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뭐 다른 기존에 잘 갔던 종목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머스크가 한마디 했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테마가 불가능한 건 또 아니야. 근데 업황도 좋아져. 그러면 뭐 사실 자금이 쏠릴 수밖에 네. 없는 그런 그럼 위치였다라고 봅니다. 오늘은 그냥 엉겁결에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저는- 지속성까지는 오, 그래요? 확보할 수 없는. 저는 여전히 강한 건 반도체. 어. 결국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다시 살아난다. 캐펙스 투자로 인해서 뭐 자연스럽게 반도체 얘기로 넘어가면 캐펙스 투자가 이 정도인데 오늘 사실 제일 먼저 아래 꼬리 달고 플러스 난 거는 뭐 막판에 좀 밀렸지만 반도체요. 소부장이었어요. 맞아요. 하이닉스가 먼저 빨간불을 보여줬었고요. 결국은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대규모 투자가 결국 어느 정도 그 트리거를 건드려서 너무 비싸지면 못 쓴다. 이거를 건드릴까봐 지금 사실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계속 병목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머스크도 어제 트럼프에서 그 팟캐스트에서 계속 병목은 어쩔 수가 없다. 계속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려고 한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가 수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는 기존의 D램이나 HBM에서 잘 좋았지만 거기다가 이제 낸드가 얹혀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낸드가 D램보다 수익성도 좀 낮고 전반적으로 좀 규모도 작지만 이제 HBF라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낸드 쪽에서 네, 나온다라고 네.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D램하고 HBM의 수요가 꺾이면 또는 성장력이 꺾이면 어떡하지 해서 여기다가 갑자기 낸드가 확 붙은 거라고 봅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아직은 개인적으로는 2분기 실적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네. 그 누가 지금 여기가 꼭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네. 거의 뭐 최소 2분기잖아요. 네. 네, 심지어는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이야기로 바로 좀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장 막판에 낙폭 어느 정도 축소도 했고요. 장중에서는요, 막 양전에서 6, 7% 올라가고 있는 소부장 종목들도 네.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최창규 본부장이 네. 보셨을 때 이제 전 다만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건 수급 부분이죠. 그렇죠. 오늘 확정 수급 봐야 되는데 제가 1시 20분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반도체 투톤만 거의 1.5조 원 맞습니다. 가까이 팔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연기금하고 개인이 다 받아들는데 그렇죠. 야, 이거 해석 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글로벌리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패시브 수급은 너무나 좋습니다. 특히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글로벌 유동성은 첫 번째는 DM 선진국으로 먼저 갑니다. 선진국으로 먼저 가고요. 미국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으로 먼저 가고요. 여기서 유동성이 남았을 때 이머징 마켓,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아니면 페루라든지 이런 나라까지 가는데요. 지금 상황을 본다면 글로벌 유동성은 너무나 팽창이 돼서 이머징 마켓으로 흘러갈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1월 한 달간 수익률 1등이었던 나라가 한국이 1등이었고요. 2등은 페루였습니다.
페루, 굴이 만들어내는 페루가 2등이었고요. 네. 그리고 브라질이라든지 터키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머징 마켓 중에서 변동성이 큰 국가들 주가가 좋을 정도로 글로벌리하게 외국인 수급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계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를 좀 체크를 좀 해봤어요. 네. 한국과 관련된 글로벌 전략이 나왔길래 유심히 뜯어봤는데 맹점은 뭐냐면 AI 밸류에이션 상에서 한국이 수혜받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을 뭐 20%에서 15% 정도로 낮춘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결국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많이 올랐고 그리고 AI 밸류에이션을 많이 땡겨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더 사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에 나서고 축소에 나서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은 팽창 중이고 한국으로도 언젠가는 자금이 들어오겠지만 지금은 이익 실현성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나 또 찬스로 우리가 네. 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황유현 팀장님 보셨을 때, 근데 지금 뭐 미국 쪽에서는 근데 자꾸 이제 뭐 AI 버블론도 아니고 오늘은 회의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투톱은 저도 항상 방송하면서 투톱은 걱정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매일 하긴 하거든요. 네네. 역시나 매수의 찬스겠죠. 다만 좀 저는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기간 조정의 양상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좀 빨리 올라온 부분들도 좀 있고 오늘 외국인들 이번 주 매도는 당연히 미국에서 그런 일이 나면 당연히 뭐 기계적으로 자산 배분 관점에서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사실 어제 실업률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예. 금리 인하 확률이 확 올라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다 집어던지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좀 지나고 나면 사람들 다시 또 생각할 거라고 봐요. 이게 제일 문제는 지금 뭐 최근에 소프트웨어가 이제 끝났다. 네.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확산이 될지 모른다는 게 사실 더 큰 것 같아요. 작년에 딥시크 딱 1년 전에 딥시크 이슈 나왔을 때도 딥시크로 이런 되게 저렴한 반도체 가지고도 고사양의 AI 만들 수 있다라고 했지만 계속적으로 캐펙스는 늘어왔고 주가는 다시 AI 주식 더 많이 올라왔죠. 물론 그쵸. 그때와 지금은 주가 위치도 많이 다른 건 있지만 근데 지금 어쨌든 올해부터는 이제 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옥석 가리기 좀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한국 반도체들은 아직은 수혜를 볼 확률이 네. 저는 아직은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소부장들은 어떤 네. 식으로 봐야 돼요? 아까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변동성 자체가 오늘 장중 안에서도 좀 있었던 상황인데 네. 소부장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제 소부장의 시간이 좀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았습니다. 네, 오늘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소부장들이 좋았고요. 이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더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증설 모멘텀이 네. 이제 나올 수가 네.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든 게 앞서 제가 브리핑할 때도 그런 건데 이제 HP라든지 에이서라든지 네. 이제 PC 업체들이 D램이 없으니까 못 구하니까 지금 그렇죠. 중국한테 접근을 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저도 이 생각을 했던 게 설마 싼 중국한테 가겠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급하긴 한가 봐요. 이쪽에 이제 손을 내민다라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곧 증설하겠네라는 모멘텀이 작용도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최석규 본부장님. 네, 실제로 퀄컴 주가를 본다면 퀄컴 주가가 왜 안 좋았냐? 칩 없대서. 네, 네. 못 판다. 메모리가 없어서 못 판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병목 현상이 심하다라는 얘기고요. 오늘 제가 전공정 ETF도 있고 후공정 ETF도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번 뜯어봤어요. 전공정 ETF 중에서는 원익 IPS라든지 그렇죠. 예,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유진테크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에는 결국 퀄컴의 상황들과 연계지어 본다면 어느 정도 캐파 증설 그리고 뭐 전공정에 대한 니즈 캐파 증설하게 되면 아무래도 1차적인 수혜는 전공정에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의 시대가 올 거다라는 황유현 팀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도 유진테크면은 D램 랜드 다 커버가 되는 그렇죠. 종목들이 있네요. 그렇죠. 지금은 낸드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낸드가 어찌 본다면 새로운 또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네. 두 개를 다 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본다면 뭐 꽃놀이패? 그러네요. 네,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라고. 꽃놀이패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나요? 아니, 저희 방송에서 많이 했습니다. 아, 네. 많이 썼나요? 근데 중국산 메모리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넘겨짚는 걸 수도 있는데 혹시 성능보다 불량률 검사 그래서 테스트 쪽이 더 떠오르지는 않을까요? 너무 많이 피해서 되네요. 될까요? 예, 실제로 ISC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거든요. 뭐 물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테스트형 소켓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 근데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거시 메모리, 즉 DDR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배울 때는 DDR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규격화된 메모리다. 그렇기 때문에 DDR 메모리 생산에 있어서는 큰 차별점, 특히 품질에 있어서는 큰 차별점이 없다라고 교과서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네. 불량이라든지 그런 이슈는 아마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전공정 ETF, 홍정 ETF가 따로 있다는 게 네. 되게 신선하네요. 네, 역시 ETF는 없는 게 없습니다. 역시 타이거군요. 네. 타이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네, 저희는 통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가 등장하게 되면 삼전 하이닉스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지금 시장에서는 삼전과 하이닉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건 사실이고 또 만약에 지금 삼전 하이닉스를 못 담은 투자자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레버리지 ETF를 이용해서 한 방으로 역전을 꿈꾸지 않을까. 그렇다면 거기에 돈이 들어온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삼전이나 하이닉스에 또 다른 수급적인 모멘텀이 생기는 그렇죠. 거니까 이 부분도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 계속 엔트로픽 이야기도 나오고 뭔가 반도체주들 힘든 상황이었던 분위기였는데 황교안 팀장님, 근데 엔트로픽이랑 조금 억지로 엮어서 SK텔레콤을 혹시 좀 네. 기회로 잡아볼 수도 있을까요? 오늘 좀 크게 빠지긴 했더라고요. 근데 엔트로픽 지분 가치나 이런 거 네. 생각해 보면 오늘이 기회였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미래에셋 증권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스페이스 X와 관련해서 올라간 거니까. 원래 이런 뭔가 지분 가치로 투자할 때는 사실 이게 상장 시점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네. 그 이제 가속이 좀 붙고 그 다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건 약간 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냥 이런 관련주로 매매를 할 때 제가 그냥 뭐 이게 어떤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B가 상장을 한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A가 수혜주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매매 일정을 이제 상장 일정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그때까지 올라가다가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일정이 딱 잡히면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딱 미래에셋 증권이 딱 그 사이에 있고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6월이나 월 하반기 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거 안 나오고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기대감으로 계속 팔지 않는 거예요. 어떤 뭔가 더 나올까 봐. 근데 지금 엔트로픽과 관련해서 SK텔레콤 매매는 저도 개인적으로도 매매를 좀 해봤었고 웬만해선 통신주 추천 잘 안 드리는데 이걸로 한번 단타해 보시죠라고도 말씀도 좀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죠. 근데 네. 그 말씀해 주셨던 이슈는 사실 지분이 엄청 크지는 않지만 그 아이디어는 시장에 계속 출해될 거라고 봅니다. 이걸 이용해서 단기 매매를 하시든 또는 엔트로픽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실 B2B 시장에서는 엔트로픽이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보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코워크 관련해서 사실 이번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빠지는 주범이 사실 이것 때문이니까 네. 그런 부분의 상승성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딱 전형적으로 그냥 잘 가다가 추세적으로 가다가 딱 조정 오는 첫 조정이거든요. 그러면 강한 종목이 조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건 요령껏 잘 매매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우리가 우주 산업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SK텔레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우주 산업이 활성화되고 위성을 기지국처럼 쓴다면 지상의 기지국을 갖고 있는 통신사들은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상상까지 해봤거든요. 실제로 ASD 스페이스, 적외도 위성 ASD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회사가 위성을 이용해서 5G 서비스라든지 6G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지상의 기지국이 필요가 없어지는 시기가 올 거고 그렇다면 국내에 있는 통신 3사는 그런 시대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마치 우리가 쓰고 있는 5G 전화가 해외 나가도 위성으로 전화 통화되고 그러면 로밍이라는 것도 필요 없을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근데 속도가 우리나라가 넘사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한국이 빨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근데 스타링크가 진출한다고 해도 네.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네. 큰 영향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우주 단위로 가면 달라진다라는 그렇죠. 거죠. 만약에 우리가 5G를 이 폰 하나 로밍하지 않고 전 세계 어디서나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전에도 그런 위성을 이용한 폰이 있었어요. 이리디움인가요? 그런 폰이 있었는데 문제는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저렴해진다면 스타링크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가격이 저렴해진다면 글쎄요.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러네요. 통신사한테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스타링크가 만약에 진짜 가격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많이 내려오면은 진짜 통신 3사는 많이 위협적인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SK텔레콤 이야기하다가 또 여기까지 흘러갔는데 시장의 틈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은행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은행주의 매력 한번 좀 가늠을 해볼까요? 일단은 오늘 KB금융이 7%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들 거의 대다수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KB금융이 좀 빛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일단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상승 탄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뭐 KB금융뿐만이 아니라 신한지주도 오늘 함께 좀 오름세가 나타났는데, 네, 신한. 네. 네. 그래서 황 팀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면 KB금융이나 신한지주나 다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 상승 탄력 자체, 주가 상승 탄력 자체는 KB금융이 더 받아가더라고요. 네. 이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신한지주 얘기 안 하셨으면 섭섭할 뻔했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은행주들은 뭐 큰 틀에서 보면 사실 변동성이 제일 좋은 거는 저는 하나금융지주로 사실 매매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리포트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 네, 많이 나오고. 네. 근데 지금 올라가는 컨셉 자체가 약간은 이제 밸류업 이게 사실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여전히 싼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렇게 시장 흔들리면 결국은 방어주 성격 이런 부분들이 겹쳤다라고 보고요. 뭐 금융지주는 개인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개인 성향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총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지금은 싼 종목이 더 확실히 매력적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은행주가 변동성이 안 좋겠지라는 네. 생각을 대부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SK텔레콤 움직이는 변동성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작년에 변동성이 없는 종목들도 지금 뭐 사실 이번 주에 하이닉스도 10%씩 올라가고 그런 날도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는 무거운 종목이라 그래서 이제 그 변동성이 안 나온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종목이고 실적 성장 좋고 싼 종목이다. 밸류에이션의 정상화로 가는 흐름이라면 지금은 사실 뭐 내가 매매하는 종목까지는 아니지만 뭐 연금이라던가 뭐 이렇게 IRP로 운영하는 그쪽에는 충분히 은행주 ETF들은 충분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어떤 종목이 어떻게 많이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은행주 ETF는 또 금융주 ETF는 너무 지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니까 은행주들 꽤 올라가지고 이제 PBR도 1 넘었나 아직 근데 1 넘은 기업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주들이 아직도 좀 저평가 구간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팀장님.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주주 친화 정책으로 금융주를 접근해서 이게 더 밀어 올려줄까? 차라리 미래에셋 같이 스페이스X 이런 거 하나 붙어 있는 게 좀 더 매력적인 것 같긴 한데 오리지널 금융주들은 조금 그냥 안전한 투자처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뭐 이거 성향 차일 수 있는데요. 여전히 말씀하셨던 대로 PBR 한 0.5배, 0.6배예요. 네. 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뭐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은행주들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대신에 또 배당에 대한 매력도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뭐 금융주 통틀어 가지고 뭐 메리츠 금융지주나 아니면 미래세 증권이나 한국금융지주나 이렇게 매매하셔도 되지만 전통의 은행주 무시 못하고 그다음에 가장 정부 의견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게 은행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 정책적인 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정책적인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부와 관련된 기금들은 은행주 당연히 담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반도체랑 금융이랑을 놓고 보면 네. 반도체가 쉬어갈 때 그때마다 금융주가 그렇죠. 좀 보완을 해줄 수 네. 있다라고 네. 2월의 전략을 그렇게 좀 봐도 될까요? 만약에 쏠림 현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은행주는 안 가겠죠. 쏠림 현상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든 그다음에 뭐 다시 현대차든 아니면 뭐 다른 섹터 우주항공이든 이쪽으로 쏠리면 금융주는 좀 수급 뺏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은행주는 그냥 천천히 적금, 우리가 은행에 적금 넣듯이 그냥 적금 형식으로 모아가는 주식이다라고 보시는 게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은행주는 뭐
미래에셋증권이 미래에셋이 있다 보니까 뭐 네. 이렇게 직접 여쭤보는 게 뭐 좀 네. 그렇긴 예, 하지만 저는 개인적 성향이라고 하면은 황교안 팀장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은행 쪽으로 손이 잘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미래에셋같이 좀 시원시원하게 가는 거는 네. 갈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저는 그 말씀 나누는 사이에 또 생각을 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 신조어? 네, 금반지입니다. 금반지. 금반지. 네, 금융, 아, 반도체, 금반지. 지주. 네. 어찌됐건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저는 100% 동의하는 게 정책 모멘텀입니다. 정책 모멘텀이면 상법 개정안 3차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모멘텀이 분명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만 하면 너무 섭섭하거든요. 변동성이 낮을 수가 있고 맞아요. 분명한 것은 금융을 선택하는 고객과 반도체를 선택하는 고객은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금융을 선택하는 고객들은 나 이 ETF 사놓고 평생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 갖고 놀러 다닐 거야. 이런 분들이 금융주를 많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세그멘트, 즉 고객의 계층이 다르다. 그리고 네. 나의 투자 성향이 금융이랑 맞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네. 있습니다. 저희 꿈은 돈을 많이 벌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ETF 넣고 여유로운 받아가면서 네. 살고 생활을. 싶습니다. 네. 예, 저의 호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금융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는요, 여러분 또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비만치료제를 포함한 제약바이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셀트리온도 1조 클럽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간밤에 위고비 복제품 등장으로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주가 모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바로 이제 보도자료도 올렸습니다. 조금 뉘앙스가 세가지고 애프터마켓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는 엄청나게 오늘 하락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황교안 팀장님, 어떻게 오실 때마다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매주 같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바로 회복을 했고 이 비만 치료제 복제약에 대해서 이거 누가 먹겠냐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한 것 네. 같아요. 비만 치료제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대로 뭐 노보노디스크가 반등했다고 하더라도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투심 자체가 조금 저는 꺾였다라고 봅니다. 네. 예. 뭐 갑자기 라이센스 아웃을 어떤 한 기업들이 나와주면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1월 달에 안타깝게도 알테오젠하고 ABL 바이오 쪽에서 악재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수급이 확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섹터 자체가 좀 좋으려면 뭔가 이렇게 섹터 액션이라 그래서 이쪽 섹터로 돈이 우르르 들어가는 그런 게 좀 있어줘야 돼요. 그게 작년 연말에 네, 그랬잖아요. 연말에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근데 연초 들어오면서부터 뭐 완전 그 연말에는 이제 뭐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10월, 11월. 예. 조금 올라가다가 이제 알테오젠의 로열티 문제가 좀 맞아요. 있었고 그다음에 ABL 바이오도 좀 이제 좀 펀더멘탈의 문제가 있을 법한 이슈가 발생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제약바이오 신뢰 문제가 좀 굉장히 강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ETF를 사려도 좀 꺼리게 되고 예. 개별 종목 사는 것도 사실 지금 보면 뭐 에이프릴 바이오나 뭐 한올 바이오 파마 정도가 계속 추세에 좋고 말씀하셨던 한미약품이나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그런 쪽이나 좀 좋기는 한데 완전히 바이오는 다 각계전투 양상으로 갈려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비만 치료제 올해 여전히 뭐 D&D 파마텍이나 올릭스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급하지 않다. 네, 저는 급하지 않다라고 네. 보고 뭐 비만 치료제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완전히 좀 이제 옥석 가리기를 진짜 그쵸. 잘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에서 최석규 본부장님 예. 지금 뭔가 제약바이오 자체로 황교안 팀장이 이야기했는데 흐름이 지금 안 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 수익이 날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제약바이오를 갖고 있으면 지금 다른 섹터로 옮겨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기다려볼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보기는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어찌됐건 제약바이오도 코스닥 종목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코스닥 150 쪽으로 1월 달 한 달 동안 들어간 자금만 해도 한 5조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제약바이오가 못 움직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코스닥 150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일단은 멈춰 있는 상태고 또 늦게 들어온 자금 같은 경우에는 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언가 바꾼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하신 비만 치료제 복제약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 네. 결국은 복제약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다. 그러니까요.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팩에 40만 원, 위고비 같은 경우에도 20만 원 정도 맞아요. 되는데 가격이 싸다. 그렇다면 그 가격이 싸다라는 복제약의 출현으로 인해서 결국은 만들어낸
회사들은 주가는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역발상적인 차원으로도 말 되겠네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레드오션 시장으로 돌아선 게 아니라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 제너릭 의약품 중에서는 탈모약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탈모약 같은 게 제너릭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이 커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만히 옆에서 복용을 하시는 친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오리지널을 좋아하시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너릭 같은 경우에는 못 믿겠다고.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특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주사제가 대세이기 때문에 오리지널이 그렇게 주사를 맞는 약을 제너릭을 선호한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쉽게 손이 가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시장이 좀 커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 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료를 제공하는 뭐 일동제약, D&D 파마텍 그런 기업도 올릭스까지 그렇죠. 포함해서 그런 종목들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들은 막 포기할 때는 아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뉴스로 인해서.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역발상. 있다라고 치면 셀트리온도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때 비만 신약을 전면에다 좀 내세우는 모습들도 보였고 사중작용 차별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러면 셀트리온도 팀장님 저희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실적이 나오는 제약바이오가 사실 많이는 없죠. 맞아요. 네, 뭐 그나마 셀트리온이 대표적일 수 있는데 이제 코스닥에서 알테오젠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번화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조금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이제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 지금 이유 불문하고 추세가 좋은 것들은 어쨌든 살아있는 것들이고요. 네. 조금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나중에 사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격만 보고 결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셀트리온만 약간 두 분하고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셀트리온 이제 두 분은 시장에 오래 계셨잖아요. 네. 셀트리온이라는 종목 자체, 기업 자체를 오래 보셨을 것 같은데 요새 셀트리온의 제약바이오의 트렌드에는 조금 벗어나지 않냐, 좀 올드스쿨적인 게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요즘 갑자기 주가가 잠깐 좋아진 타이밍은 있거든요. 네. 이게 좀 뭔가 색깔이 변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큰 기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셀트리온에 대해서 꼼꼼하게 뜯어보진 않았지만 네. 코스닥 150 관련된 코스닥 관련된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셀트리온이 좀 움직였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계적인 변화 아니면 시스템적인 변화, 구조적인 변화를 논하기에는 시점이 좀 이른 것 같다라는 알겠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 팀장님은요?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코스닥 150이고 네. 셀트리온은 이제 코스피이긴 한데요. 어쨌든 뭐 큰 틀에서 제약바이오에서 그냥 저는 그나마 제약바이오 섹터를 끌고 가는 게 셀트리온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워낙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올해 제약바이오가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해다라는 생각이 작년 말까지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스크래치가 좀 났다. 알토젠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돈 버는 바이오 쪽으로 지금 수급이 그나마 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은 어떤 기업 하나가 아무리 뭐 사실 제약바이오가 우리가 언제부터 실적을 봤다고. 그렇죠. 네. 만약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바이오텍이 하나 나온다. 그러면 저는 분위기 확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기업이 올해 대장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이야기까지 함께 좀 나눠보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본부장, 황효연 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프터마켓 브리핑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지수가 밀리면서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44% 내린 5,089포인트로 마감, 코스닥은 2.49% 하락하며 1,08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매도 사이드카 발동됐음에도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는데 애프터마켓 흐름은 어떤지 시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에서 5위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빅테크 캐펙스 쇼크로 반도체 투톱 모두 정규장에서부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정규장에서 15만 8,600원에 거래 마쳤는데 현재가는 15만 8,100원입니다. SK하이닉스는 83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중 SK하이닉스 80만 원 아래까지 내려갔는데 장 후반에 낙폭을 줄였습니다. 정규장 0.36% 하락률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외국인의 매도 공세와 미국 관세 리스크로 내림세입니다. 현재가는 46만 8천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장 마감 직후 캐나다 스텔란티스 JV 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 나왔죠. 현재 38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률 1위에서 5위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하락장에서도 크게 오르고 있는 스피어, 현재 상승률 1위입니다. 현재가는 37,350원이고요. 오늘도 스페이스X 관련주 강세인 가운데 스피어가 가장 탄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화솔루션 지난 4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태양광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오늘 오름세입니다. 유진증권은 5만 원의 목표가 제시했습니다. 현재 한화솔루션 상승률 2위로 4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5.93%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난티,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률 더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한다는 기대감 속에 관련주들 함께 올라갑니다. 현재 아난티 상승률 5위로 9,0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재 상승률은 12.33%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현재 순위권에는 없지만 카카오페이 장 마감 직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을 흑자 기록하며 애프터마켓에서만 한때 4% 넘는 상승 탄력을 키웠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1위에서 5위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급등세를 보였던 BYC와 일신방직, 오늘은 빠지는 움직임입니다. 현재 BYC 48,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일신방직은 14,2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SK텔레콤도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도 하락세입니다. 또 현재 하락률 순위권은 안 보이는데 HD 현대엘렉트릭 장 마감 직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변압기 호황으로 사상 최대의 4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낙폭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량 1위에서 5위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 상승률에 이어 거래량도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거래량 1위고요. 현재 4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15.38% 오르며 마쳤는데 현재 15.93% 상승률 보이며 조금 더 상승 탄력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투자, 오늘 스페이스X 섹터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했는데 스피어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밤 열리는 뉴욕 증시는 안자은 캐스터와 함께 대비해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AI 투자에 대한 우려와 고용 둔화 신호가 겹치면서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시장 전반의 매도세가 확산됐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과 그 문도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음을 보여줬습니다. 마감 시장 보시면 다우 1.2%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3일째 이제 하락세입니다. 1.59% 하락, S&P 500 1.23% 하락 마감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알파벳과 아마존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아마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메인마켓에서 4% 넘게 빠졌는데요. 실적을 발표하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무려 11% 넘게 급락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성적을 발표했는지 잠시 후 짚어드리고요. 알파벳은 메인마켓에 이어 애프터마켓에서도 하락폭 키우면서 2%대 빠졌습니다. AI 투자 규모에 대한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시면 메타와 브로드컴 정규장에서 소폭 상승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테슬라 충돌과 화재 후 이 문이 안 열리면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에 또 피소를 당했는데요. 정규장에 이어 애프터마켓에서도 2%대 하락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노동시장 지표도 모두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우선 미국 감원 계획 급증했는데요. 챌린저 그레이앤 크리스마스가 발표한 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1월 미국 기업의 감원 계획은 10만 8,4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과 비교하면 205% 급증한 수치고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18% 늘어났습니다.
노동부는 미뤘던 구인이직 보고서 졸치 보고서도 발표했는데요. 12월 구인 건수는 시장 예상치를 대폭 하회하며 이 노동시장이 그리 좋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6만 달러 선이 위태로웠습니다. 우리 시간 어제 오전 11시 7만 2천 달러 선이었지만 이내 6만 달러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비트코인의 RSI 상대 강도 지수는 17.6까지 떨어졌습니다. 상승한 날과 하락한 날의 비율을 수급으로 보여주는 수치로 17은 극단적 과매도 구간입니다. 이 급락을 부추긴 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었는데요. 베선트 장관은 미 하원 의원 청문회에서 이 비트코인의 구제금융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과 유동성 축소 우려가 위험 자산 회피 심리를 키운 데다 이 베선트 장관의 발언으로 레버리지 청산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이런 자본시장 매도세에 안전자산 금과 은도 오늘 급락했습니다. 이 급락에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 스트래티지는 17% 넘게 미끄러졌습니다. 현재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평단가 7만 6천 달러인데요. 비트코인이 이 가격을 밑돌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 나온 실적에서도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 분기 순손실만 124억 달러에 달했고요. 주가 프리미엄이 사라져 그동안 주식 발행을 통해 비트코인을 사들였던 구조도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이 마이클들의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는 연일 비트코인을 향해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세에 관련 기업들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고요. 반면 스트래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급락에도 버티라고 말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인데요. It's HODL, 호들이라는 문구를 올렸습니다. 홀드를 잘못 쓴 글에서 유래된 밈인데 이 현재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격 폭락 시에도 절대 팔지 말자는 신념을 반영한 구호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도 살펴보시죠. 실적 자체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EPS는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또 매출은 컨센서스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마존 웹서비스 영업이익은 19%, 매출은 23% 증가했지만 이 문제는 2026년 설비 투자 계획이었습니다. 캐펙스가 2천억 달러로 시장 예상보다 크게 높았는데요. 시장이 요즘 주의 깊게 보는 투자 대비 수익성 우려가 커지면서 애프터마켓에서 보시면 11.2% 하락했습니다. NDJC CEO는 AI, 자체칩, 로봇, 저궤도 위성 등 장기적으로 매우 큰 기회가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기 부담은 있더라도 투자 자본에 대한 장기적인 수익은 충분하다는 자신감입니다. 오늘장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오늘은 미국의 2월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연준 제퍼슨 부의장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의 AI 관련 지출 확대와 소프트웨어 산업 붕괴 우려가 맞물리면서 약세로 마쳤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What we've had is effectively AI jitters. We've had it for a while. Valuations are obviously very elevated, and there's big question marks around what the future holds. Where's the revenue going to be generated? Which companies are going to be the winners? Which companies are going to be the losers? It does feel, at least the last couple of days, has been quite indiscriminate. Sort of sell first and ask questions later. So there's probably is a lot of value to be had if you can get the right names. I think it's it's a great environment for good stock pickers. I feel there's going to be a lot of opportunities coming out of this. 현재 시장은 AI 투자 과열에 대한 불안, 그리고 AI가 소프트웨어 시장을 다 대체할 것이란 낙관, 이 두 개가 지금 혼재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투자 노하우 알아보겠습니다. 퀀텀 투자자문 오재승 대표 나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로 네. 지금 강 앵커가 했던 이야기부터 먼저 네. 여쭤볼까요? 불안과 낙관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대표님 어느 쪽을 더 보고 계실까요? 저는 당연히 낙관이고요. 예, 지금 뭐 이렇게 불안한 거는 뭐 당연한 어떤 AI가 발전하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가
너무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지는 않은데 단지 이제 수익화되는 게 굉장히 좀 미래라는 거, 그리고 한번 수익화가 되면은 정말 폭발적으로 수익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계속 뭐 정상적으로 갑론을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부각되는 게 사스 포칼립스라고 맞아요. 사스의 종말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저는 이게 항상 여기 와서 강조하는 게 AI의 결과물은 가장 인간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끝판왕은 피지컬 AI고 지금 끝판왕 피지컬과 결합하기 전에가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뭐 구글이 이제 지출 예고를 하고 네. 또 이제 아마존도 이렇게 지출 예고를 하는 네, 거는 통상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네. 이때마다 주가가 빠진다면 네. 저가 매수의 기회,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그때부터 해야겠네요. 이제 AI 전체 그 기업들이랑 발전 단계 그 투자 지출 규모를 보면서 또 이 중에서도 양극화가 분명히 될 것이고 예전에는 빅테크가 다 좋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중에서도 분명히 이제 골라야 될 주식들이 분명히 시기별로 있을 것 같고 저는 지금 빅테크들이 이제 투자 발표를 할 때 주가가 밀리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야 지금 병목공정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좋다. 여긴 너무 예. 좋죠 지금. 예, 그게 지금 메모리 대란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인텔 CEO도 얼마 전에 2028년까지 AI 생태계에서 제일 맞습니다. 병목공정이 디램 쪽이라고 메모리 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넘어왔을 때는 네. 뭐 저도 브리핑을 통해서 항상 매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 지출 예고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호황이라는 것 오재승 대표도 함께 또 입을 맞춰서 이야기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페드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케빈 워시의 이 지명과 함께 네. 대표님은 좀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거를 큐티.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게 되면은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성장주에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주는 따박따박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 성장주는 아주 먼 미래에 수익을 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간이 길어지면은 할인율이 올라갔을 때 가격이 현재 가치가 확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양적 완화를 안 하게 되면은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되냐면 성장주에 대해서 지금 당장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좀 성적을 좀 빨리 요구하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에서 약간 실적 장세에 깐깐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대차조표를 축소하고 싶은 과거의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갑자기 좀 이렇게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시장이 깐깐해진 분위기고 분명히 촉발하고 유발하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QT를 해서 유동성이 없어진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대신에 QT도 하고 금리 인하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조금 별개로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체감 기준 금리는 사실 은행의 모기지 금리에 뭐 이렇게 생활적인 부분에서 개인들한테 좀 와닿는 금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 양적 완화는 이제 양적 완화를 하게 채권 되면은 통해서 돈 뿌리는 거잖아요. 그 이제 주로 국채랑 MBS를 사게 되거든요. 네. 국채랑 MBS를 사게 되면 채권 가격이 채권 가격을 방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할인율이 올라가면서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깎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시장이 어떤 이제 예전에는 막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좀 관대했어요. 근데 조금 깐깐하게 바뀐 배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대표님 지금 보시는 게 네. 이제 앞서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대규모 네. 지출을 예고한 상태잖아요. 네, 네. 근데 케빈 허스가 그래서 QT를 단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 성장주 관점, 뭐 성장주로 봐야겠죠. 아마존과 네, 네. 구글을. 네. 얘네 이 두 기업에게도 좋은 환경은 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신 거죠. 전반적인 나스닥 환경에 제한적인 그런 어떤 의심의 여지를 분명히 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워시 지금 인준 과정은 네. 조금 난항인 것 같던데 네, 네. 공화당 상원의원이 오히려 네. 인준 절차에 반대하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이슈는 그냥 단순히 네. 인준 과정이 길어지는 정도인 건가요? 아니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새로운 후보를 내야 되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끝까지 5월 달까지 설득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 톰 틸리스 의원인데 이분이 얘기한 게 지금 트럼프 정부의 산하에서 지금 법무부가 지금 그 파월 의장을 위증으로 그 기소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냥 원론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법무부가 이런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압박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페드가 이런 페드의
정치적인 압박을 하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자기 신념을 주장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화당은 계속 설득을 하려고 할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인주는 그렇게 크게 설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예. 3월에 청문회 있죠? 네네.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아마 워 씨의 생각도 직접 또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법무부가 기소를 하려고 해도 이게 사실상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거기 때문에 어쨌든 톰 틸리스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액션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페드의 중립을 강조하는 이미지 메이킹을 나섰다. 조금 하려고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오 대표님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네. 네. 케빈 허씨의 지명과 함께 미국 시장의 전망을 보니까 좀 긍정적인 뷰신 거예요? 아니면 좀 애매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해서 비용과 수익이 있으면 네. AI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이 나중에 나올 거고 그 수익은 굉장히 폭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를 계속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돈이 막 풀리면 또 이제 돈이 많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큰 의문을 대지 않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조금 깐깐해지는 거죠. 근데 결국은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거지만 AI 산업의 끝판왕은 피지컬로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계속 사람다워야 되고 지금 여기 AI 에이전트가 나온 게 피지컬과 융합하기 전에 가장 사람다운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이랑 융합하게 되면 네. 그 좀 우려가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이제부터는 좀 차별화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 소프트웨어도 몇 년 전까지는 각광을 받았지만 AI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그 시장을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처럼 그 안에서도 가장 어떤 품질이 좋은 제품을 내놓는 기업만이 좀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실적 발표했던 아마존 좀 네네. 체크를 해볼까요? 네. 아마존이 정규장에서도 하락을 했었는데 실적 네. 발표 이후에 시간외 거래에선 낙폭을 더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캐펙스 가지고 시장이 불안을 느꼈던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마존 실적은 그냥 무난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투자 규모거든요. 그래서 1빌리언을 이제 추가한다 그러니까 한 1.4조 정도인데 이게 지금 그 레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 혹시 그 테슬라 스타링크 아시죠? 네. 그거랑 거의 지금 라이벌로 떠오르는 게 아마존의 레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성을 계속 만들고 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80개 정도 위성이 올라갔는데 요게 이제 그 향후 투자 관점에서 아마존이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한 게 올해 거의 1,600개까지 쏘아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머스크보다는 적네요. 예. 근데 지금 그 여기서 생산도 생산인데 로켓 발사대 병목 공정이 좀 있나 봐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목표를 수정했어요. 700개로. 그래서 이게 규모의 경제가 나와야 얘네도 이제 수익성이 나오는데 이 공급 목표가 확 줄었고 그리고 그 대당 발사 비용도 올라가서 지금 1조 넘게 추가 비용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위성에 쏘아 올리는 서비스가 좀 더디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마존하고 월마트도 같이 비교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마트도 AI라는 이 모멘텀을 좀 축축 붙여서 가고 있는데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제가 이건 진짜 할 말이 많은 게 제가 2025년 7월에 월마트를 좀 갔었어요. 월마트를 갔는데 그 로봇이 이렇게 그 선반을 딱 다니면서 재고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25년이면 작년. 예, 작년 7월에.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좀 약간 로봇을 보고 있었는데 누가 다가오더니 자기가 이거 만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존 본사에서 왔더라고요. 그 제가 갔던 그 월마트 매장이 시범 매장이래요. 아, 진짜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는데 거의 1시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월마트랑 아마존은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월마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국은 땅이 너무 좁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마트 뭐 온라인이나 이런 데 시킬 때 어느 지점을 클릭을 안 하죠. 근데 미국은요. 월마트나 이런 그 할인점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오더할 때 지점을 클릭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땅이 넓으니까 그쵸. 나와 가까운 지점에서 재고가 체크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 좀 틀린 게 한국은 이제 구독 경제가 별로 없는데 미국인은 기초 생필품 있잖아요. 뭐 샴푸라든지 바스라든지 물이라든지 이걸 대부분 구독해요. 그래요? 왜냐면
미국은 또 집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리고 이게 또 날씨가 한번 안 좋으면 뭐 뉴스에서 가끔 보지만 막 이렇게 동이 나요. 예, 그래서 이걸 많이 좀 쌓아 놓으려는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월마트는 지금 미국에서 제일 많은 이제 마트인데 월마트가 반경 14마일 안에 대략 한 25km 안에 하나씩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월마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고 관리예요. 근데 지금 월마트의 스파키는 뭘 잘하냐면 그 재고를 체크하면서 주로 지금 사람들이 시키는 구독 경제에 관련된 제품들을 재고가 떨어지지 않게 오더를 잘해주는 거에서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초개인화는 좀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픈 생태계를 열어가지고 뭐 향후에 빅테크들이랑 연동해서 서비스를 지금 하려는 계획이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루퍼스인데 초개인화에서는 루퍼스가 잘해요. 그래서 에이전트식으로 이렇게 묻고 답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가격이 떨어지면 알려줘 그러거나 이거보다 더 싸고 좋은 거 가르쳐줘 뭐 이런 것들은 루퍼스가 그래서 초개인화로서는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특징도 있지만 네. 아마존의 루퍼스는 그 자체 AI 챗봇인 거고 네네. 월마트의 스파키는 네. 이게 좀 구글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그쵸. 측면에서 네. 거기서도 둘이 또 차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구글에 의존하는 게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클라우드 사업을 오래 했고 그 개발 역량이 좋고 지금 제가 애플을 좋게 봤던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는 투자를 정말 자기가 그거를 대외적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구독 경제를 대규모로 일으킬 자신이 없으면 그냥 구글 같은 회사랑 협업하면서 비용을 줄이는 게 더 낫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월마트가 그냥 각자의 그 특징과 특장점에 맞춰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애플에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하셨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은 왜 주목하고 있어요? 애플 말씀드리고 좀 올랐던 것 같은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격적인 AI 에이전트가 시작이 되면 하드웨어가 많은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많은 기업 그리고 지금 뭐 아마존, 구글, 뭐 메타 뭐 투자 발표하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지금 클라우드 회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규모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그 휴머노이드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인간과 비슷한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출혈 경쟁이라고 하니까 좀 그 어감이 좀 잘못된 게 어쨌든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애플은 그냥 속 편하게 구글과 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는 그 혁신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혁신 제품을 만들기까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네. 그냥 이렇게 협업하는 모델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가장 이슈는 엔트로픽이었던 네네.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클로드 오퍼스 4.6도 간밤에 네네. 이야기가 나왔었고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스라는 게 저거거든요. 그 이제 데이터가 예전에는 사실 증권사 HTS를 증권사 지점에서 소프트웨어 CD-롬을 주던 시절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후에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제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잖아요. 근데 사스는 뭐냐면은 웹페이지 아시죠? 웹페이지를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거기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구독 경제 모델로 가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게 참 구독 경제로 각광을 받아왔죠. 지금까지 소프트웨어가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으로. 근데 이게 AI 에이전트가 나오면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사스 모델에서는 사스 모델까지 뭐 파스, 사스 다 인간이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AI 에이전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AI 에이전트가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이 막 그 소프트웨어를 썼는데 그 전에는 나의 에이전트가 여러 소프트웨어를 쓰면서 내 PC 파일도 보고 데이터도 보면서 쓰는 거거든요. 생산성이 무척 좋아지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제 백엔드에서 클라우드에 자기가 소프트웨어랑 이제 프로그램을 넣고 앞에서 웹페이지를 뿌려주면서 구독 경제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이 반응이 좋아지는 그 앞에서 그 프론트 엔드 단에서 돈이 안 벌리고 백엔드로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보여지는 것들은 에이전트가 다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AI 산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인간과 네. 닮아질수록 성과를 내는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업체는 묻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SaaS가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여러분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 노하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재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머니쇼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